황금 대신 받았던 무기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서 무기를 받고 10년 만에 기술들을 파악해 완료해 놓은 상황이라 오히려 러시아의 무기들이 짐 덩어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30년 만에 군 무기 불초지에서 세계 2위의 기술력을 가진 장갑차를 한국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스쿨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하나당 100원이 모여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러시아가 1990년대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에 넘겨준 T-80U 전차와 BMP-3 보병 전투 차량을 되사려 한다고 러시아의 일간지 이즈베스티아가 보도했습니다. 이즈베스티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이와 같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고 할러 정상회담 때 실무진 회의에서 관련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국 측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일간지인 이즈베스티아에 따르면 러시아는 T-80U 전차와 BMP-3 보병 전투 차량 재구매 비용을 현금이 아닌 물물 교환 형태로 지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지인 무기 수출의 편집장인 안드레이 플로로프는 KA-32와 같은 헬리콥터의 부품과 관련 서류를 한국 측에 넘겨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A-32는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63대의 KA-32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불곰 사업 때 지불했던 무기들을 다시 구매하려는 이유는 T-80U와 BMP-3을 되산 뒤 분해해서 부품으로 키프로스나 예멘에 수출하려는 목적입니다. BMP-3은 러시아의 주력 보병 전투 차량이기 때문에 보유량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 T-80U는 현재 러시아 육군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자국에 없는 무기들과 또 부품 수출을 충족시키기 위해 30년 전에 지불했던 무기들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육군이 러시아제 무기를 다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유는 한국 공군이 러시아산 초등 훈련기를 국산으로 교체한 데 이어 해군도 신형 무기를 개발 및 확보에 성공하여 무레나급 공기부양점 3척을 상반기 중 현역에서 제외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T-80U 전차와 BMP-3 잠갑차는 빠른 해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유했던 러시아제 장비는 과학화 전투훈련장과 기계화 학교로 보내지거나 전시에 대비한 치장 물자로 돌려졌습니다. 한국의 장갑차 기술력은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한국 육군의 무기 개발 기술력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신형 장갑차인 K-21은 국방과학연수와 체계조립 방산업체가 개발했습니다. K-21은 적의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최첨단 센서와 PR 식별기, 화생방 방호장치, 역막탄 발사 기능 등을 적용해 생존 확률을 극대화했으며 지상 전술 C-41과 연동해 아군 전투 차량과 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 화력, 생존 가능성 등에서 선진 장갑차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소재를 붙여 만든 복합 장갑을 사용해 가벼우면서도 중국형 무기에 대해 방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 불곰 사업으로 무기를 받았을 땐 한국에서 전차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기술력으로 세계 2위의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구독하셨나요? 구독 하나당 100원이 모여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위 버튼을 눌러 좋아요와 구독 CIWS 즉 근접 방어 무기란 해군 함정의 가장 기본적이며 최후의 방어 무기로 이 근접 방어 무기가 어떤 성능이냐에 따라 함정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현대의 군함을 제작하게 되면 구축함, 호위함, 상륙함, 보급함, 고속함 등 그 어떤 함정에도 꼭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기본 무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어 무기입니다. 이러한 방어 무기인 CIWS는 보통 기관포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CIWS는 네덜란드의 골키퍼와 미국의 펠링스가 있습니다. 골키퍼와 펠링스는 캐들링 기관포 방식을 사용하는데 네덜란드 골키퍼는 30mm 캐들링 기관포를, 미국의 펠링스는 20mm 캐들링 기관포를 사용합니다. 예전 전함들은 다수의 대공포를 활용하여 화망을 형성해 자함을 보호했지만 CIWS는 컴퓨터 및 레이더 조준으로 무기를 컨트롤하며 미사일의 예상 궤도를 쫓아가며 사격하기 때문에 방어 성공률이 기존의 무턱대고 탄을 쏘는 방식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적으로 식별되면 자동으로 교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폭 보트나 고속정이 피하 식별에서 적으로 판단되면 CIWS에 자동으로 격파돼 버립니다.
한국은 애용했던 CIWS로 그동안 네덜란드의 골키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골키퍼는 17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가장 위험한 목표부터 우선적으로 교전하며 실제 교전 영상에서 5초 간격으로 발사된 액조세 대함미사일을 연속 요격하는 무시무시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골키퍼는 배가 파도에 의해 흔들려도 4,200발을 단숨에 퍼부어대면서 최소 2탄부터 명중탄을 뽑아내는 괴력을 발휘하는 놈입니다. 적 대함미사일의 화망을 구성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한 발 한 발 목표에 명중시키는 방식이며 가히 세계 최강의 CIWS인 것입니다. 그런 골키퍼는 30mm 발칸을 사용하는데 이 30mm 기관포는 그 유명한 A-10의 주무장인 GAU-8의 30mm 7연장 기관포를 사용하며 우리 해군이 주구장창 골키퍼를 사용한 데는 이러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한마디로 미군의 20mm 펠랭스와는 파괴력 자체가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골키퍼는 화력이 엄청나고 동시 교전도 가능하여 70년대 말부터 해군이 건조해오는 함정에 이 골키퍼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채용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미국 펠랭스보다 체계 가격이 비쌌지만 한국은 근접 방어 무기의 기본적인 성능인 대함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북한의 해군 함정을 벌집으로 만들어 타격을 주려면 미국 펠랭스의 20mm 발칸보다는 네덜란드의 30mm 발칸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한국 해군의 네덜란드 시그널사의 골키퍼에 대한 사랑은 세종대왕함을 건조하면서 따라오는 펠링스를 거부하고 골키퍼를 장착했을 정도로 한국 해군의 30mm 발칸에 대한 사랑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현대 해전은 포로 인한 해전이 아니라 대함미사일을 발사해서 적함을 격파시키는 전투 유형이며 아르헨티나 전쟁에서 세계는 액조세 쇼크로 인해 앞다퉈 대함미사일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방법이 없었을 정도로 대단한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골키퍼는 네덜란드 시그널사에 의해 개발하여 나름 전세계에 팔았지만 회사를 돌릴 정도는 아니었으며 냉전도 지나가서 예상치를 밑도는 판매량을 보였으며 2000년대 중반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시그널사는 골키퍼의 회생이 힘들다는 것을 직감하고 망하기 전에 한국 해군의 골키퍼의 기술 이전 형식으로 라이센스 생산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시그널사 입장에서는 한국 해군이 큰 고객이었으며 어차피 냉전 구도가 사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의 소요 창출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 해군과 한국의 사업 참여 형식으로 의사를 타진했지만 당시 한국도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은 해군 함정도 많이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로서 계속해서 이순신 구축함, 광개토 대왕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 계속해서 신규로 견조해야 하는 함정이 대기하고 있었고 구축함이나 호위함뿐 아니라 지원함정인 상륙함, 보급함, 유조선함 등 지원함에도 근접 방어 무기를 장비해야 했기에 엄청난 소요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시그널사와 기술 이전의 가격 협상이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어 시그널사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서방 세계에 펠링스와 골키퍼 근접 방어 무기가 있다면 러시아에는 구소련부터 사용한 대표적인 AK-360과 카시탄 CIWS가 있으며 AK-360은 서방 세계와 비교해 한 세대 떨어진 물건이며 카시탄도 서방 세계에 못 미치는 물건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와서야 서방 세계와 비슷한 근접 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네덜란드 골키퍼에 들어가는 탄약과 창정비를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이후 한국 해군은 골키퍼의 파산으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펠랭스를 장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골키퍼는 펠랭스에 비해 구경이 30mm 높고 체계의 무게도 훨씬 무거운 체계여서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물건이었지만 30mm 파괴력은 대함미사일을 벌집으로 내버려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할 수준이라 확실히 대함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골키퍼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랬던 해군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골키퍼가 망하고 나니
체계 가격에서 100억대였던 펠랭스를 미국의 레이시온이 단번에 2배로 올려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는 미군이 사용하고 전 세계 해군에서 엄청난 수량이 생산돼서 보급과 정비가 용이한 펠릭스는 골키퍼보다 업그레이드와 골키퍼보다 싸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골키퍼의 단종과 함께 미국 레이시온이 2배로 올리고 창정비 가격 또한 몇 배로 올려버려 한국을 실망하게 만듭니다. 한국 해군은 매년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고 있어 근접 방어 무기가 앞으로도 몇십 대씩 필요하고 기존 펠랭스도 창정비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레이시온이 이제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충분히 CIWS 정도의 물건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기존 장착된 골키퍼와 펠랭스 CIWS까지 창정비 시기가 다가오면 충분히 한국 해군의 수량만으로도 수량 확보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골키퍼와 펠랭스를 동시에 운용하는 한국 해군은 골키퍼용 30mm 탄약 체계를 LIG에서는 창정비와 풍산에서는 30mm 탄을 국산화했고 최근에는 펠랭스의 20mm 탄약도 국산화하였으며 방사청과 해군도 더 이상 폭등해버린 펠랭스를 대신해 한국 해군만으로도 충분한 수량이 뒷받침된다고 결론을 내고 한국형 CIWS를 탐색 개발해 2020년 중반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이 CIWS를 개발하게 되면 미국이 펠랭스로 가격을 2배 이상 올림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면 동남아와 중동 등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마찰로 인해 해군을 육성하고 있는데 미국의 펠랭스가 너무 올라서 장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 시장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형 골키퍼를 개발하는데 방사청은 개발비가 1,0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 비용을 투입해도 지금 현재로는 미국 펠랭스의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 상대가 된다면 비싼 펠랭스를 장착하기 힘든 중진국에 판매하지 않아도 우리 해군의 물량만으로도 충분히 개발비는 뽑고 남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탐색 레이더, 추적 레이더 기술이 성숙되어 있고 LAH 사업에서 20mm 벌컨을 S&T 중공업에서 자체 개발 완료하고 또 K21 장갑차의 40mm 포를 개발한 경험이 있어 기반 기술은 충분한 편이며 또한 각종 탄약과 기존 골키퍼와 펠랭스를